자, 이제 마지막 채권 총론의 가장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배워야 될 이제 채권이죠. 이제 채권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할 텐데,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채권과 물건을 공부할 때는 물건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물건행위,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채권행위, 그런 채권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권리가 채권이고, 그 채권은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권리고 상대적 효력을 가지죠. 그래서 물건처럼 세상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을 가진다. 근데 그런 채권 중에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컨대 우리 집에 쌀 한 가마니 배달해 달라고 할 때 이 쌀이 어떤 쌀이라도 좋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17년산 2000쌀 이렇게 특정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물 채권이냐 불특정물 채권이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금전채권이란 말이에요. 흔히 돈 빌려주고 나는 1억 빌려주고 1억 받을 거 있다. 그 1억이 금전채권이겠죠. 그럼 내가 상대방한테 우리 집에서 3일 동안 집수리를 도와달라, 또는 1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좀 일을 해달라, 고용계약을 하든지 도급계약을 하든지, 그럼으로써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완성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또는 근로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또는 물건을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아예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이게 금전채권이고 금전채무입니다. 그럼 이런 금전채권과 금전채무의 가장 기본적인 다른 채권과 다른 금전채권은 특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선 금전채권은 이행불능 상태가 없어요. 자, 이행불능 상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조금만 더 엄격하게, 자,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방의 채무가 불이행되면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그럼 돈을 줘야 될 날짜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거나, 또는 돈만 받아 먹고 와야 될 날짜에 주택이나 소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소가 있는데도 안 주면 우리는 그것을 이행을 지체한다.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후발적으로 그 소가 그 채무자의 관리 소홀로 불나서 못 오면, 어쨌든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가 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건 우리는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았는데 중고자동차가 왔습니다. 그럼 중고자동차가 오기는 왔는데 굴러가지가 않아요. 부품이 하나 빠졌나 봐. 그래서 단종된 부품이 하나 없어서 차가 굴러가지 않는데, 그 단종됐기 때문에 그 차는 앞으로 굴러갈 수가 없다면 불완전이행이죠. 이 불완전이행 중에서 완전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부품이 단종됐다면 완전이행이 불가능하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그래서 흔히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렇게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이겠죠. 그래서 주택이 불타고 또는 소가 떠내려가서 못 주게 되면 이행불능이고, 있는데 안 주는 것은 우리가 이행지체다. 그런데 주택은 불능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소는 떠내려가면 다시는 못 찾는 불능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은 줘야 될 날짜에 내가 줘야 될 돈이 화재로 불타도 은행 가면 돈이 많죠. 물론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그럼 금전은 지구상에 금전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불능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행불능 상태가 없다. 그래서 금전 채권의 특징은 항상 안 주면 이행지체가 되는 거지, 이행지체만 있는 거지 이행불능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 금전 채권의 두 번째는
금전 채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나중에 이거 강의할 때 기본 강의할 때 하니까요. 우선은 여기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존재한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무효가 돼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내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면 그 집을 돌려달라고, 토지면 그 토지를 반환하라고, 그 카메라면 그 카메라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한다. 또는 지상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한다. 이런 논리들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갑의 집에 있던 연못에 갑이 아침마다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500원짜리 던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을이 옆집에 있던 을의 금전 500원짜리가 또르르 굴러서 그 연못으로 톡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 그것을 보고 갑한테 내 500원 돌려도 이렇게 할 때 갑이 네 500원짜리 찾아가라고 하면 그 안에는 갑이 지금 던진 500원짜리만 수천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내 물건 돌려달라가 아니고 내 500원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당신의 연못이 당신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 500원어치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라 이렇게 해야 되지, 내 500원짜리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섞여버렸기 때문에 어떤 돈이 내 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바로 그 금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상태만 있다.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공부하겠지만, 자, 동사는 속고 사도, 무권리자한테 사도 선의취득이 되죠. 그런데 금전 채권은 선의취득 제도가 없다. 금전을 주인 아닌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치고 그 돈을 샀다. 그 돈을 산 사람은 속고서 돈을 사면 인정한다. 말이 안 되죠. 금전은 그 자체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고 금전은 그것으로서 교환가치, 유통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 자체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금전 채권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중에 나올 때는 금전 채권에서 이행지체가 되면, 아까 이행지체만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그럼 돈을 줘야 될 자가 돈 줄 날짜에 소만 받아 먹고 돈을 안 주놓고는 왜 돈을 안 주냐고 물으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은행에서 일이 꼬였다, 이렇게 나는 잘못 없다고 항변할 수가 없다. 은행에서 일이 꼬이든 말든 그건 당신 탓이고 미리 준비하지 않는 내한테는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럼 금전 채권에서는 나는 잘못 없다고 항변할 수가 없다. 설령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캔슬을 했어도 적어도 돈 줘야 될 자한테는 은행에 관계없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 채권의 특징은 과실이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물론 여러분이 채권 총론에서 그나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 요 금전 채권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금전 채권의 기본 개념을 하나 알아두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10년 가까이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시험에 나왔던 영역이 선택 채권이에요. 그럼 이제 선택 채권은 A 또는 B죠. 그럼 A 또는 B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선택 채권을 제대로 배울 때는 이 선택 채권에서 A 또는 B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선택을 하는 자, 선택권을 누가 가지느냐, 이게 핵심이겠지만 그건 본게임 가서 배우기로 하고, 자, 우선은 선택 채권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것들 중에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예컨대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이라는 임차인한테 주택을 빌려주고 을이 그 집에 비용을 들였으면 유익비를 들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욕실에 타일을 깔았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유익비는, 자, 필요비는 들어간 돈은 보일러 고쳤으면 보일러 고치는데 4만 원이 들어갔으면 4만 원을 내야죠. 필요비는 딱 투입됐던 돈만 받는 거예요. 근데 유익비는 들어갔던 비용과 가치 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자, 이 욕실에 타일 까는데 들어갔던 비용은 100만 원인데 드리고 나니까 그 집의 가치가 증가한 것은 300만 원 정도는 가치가 증가했다고 느껴지면 이걸 임대인이 선택을 하면 작은 쪽 주려고 할 거고, 임차인이 선택을 하면 많은 쪽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 이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돌려받는 자의 선택에 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럼 회복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들어갔던 비용 또는 가치 증가분 두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회복자가 선택하는 자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회복자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그럼 채무는 채무인데 비용을 선택해서 주든 가치 증가분 선택해서 주든 줄 수 있으니까 선택 채무라고 한단 말이에요. 채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근데 나중에 이 비용 또는 가치 증가분 두 개 중에 하나, 이게 선택 채무인데 나중에 비용을 찍든 가치 증가분을 찍든 확 찍어버리는 이 상태를 우리는 선택 채무가 특정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대리권도 없이 가서 사고를 치면 갑이 추인을 안 해주고 을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하면, 유권 대리를 증명을 못하면, 병이 철회도 못하게 되면 병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을에게 계약을 이행해 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책임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병은 두 개 중에 하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니까 채권자죠. 그럼 채권인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 채권이고, 그 중에 이걸 콱 찍든 이걸 콱 찍든 찍으면 선택 채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택 채권을 이렇게 해서 배울 겁니다. 다만 이 선택 채권의 촉론의 조문을 가지고 기본 개념을 잡아주지 않고 선택 채권이 어떤 건지 선택 채권과 선택 채무를 가지고 잡아준 것은 이게 훨씬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추궁할 때는 병의 선택에 따라 두 개 중에 하나를 물을 수 있다. 자,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들어갔던 비용과 가치 증가분 두 개 중에 하나 물을 수 있다. 요 자체로 이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예를 선택 채권이 뭐지? 선택 채무가 뭐지? 이걸 설명해 줄 때는 이왕이면 시험 많이 나오는 거로 설명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이건 지금 요 민법을 저한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체가 아직 낯설고, 다만 민법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 저런 게 있지, 그렇지, 유익비가 있지,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 추궁하는 저런 논리가 있지, 이런 게 이제 기억에 나신다면 조금 이야기가 조금 편코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본 강의 듣고 나서 두세 달 지나면 어차피 평준화돼서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본 개념이 금전 채권이 뭐냐 또는 선택 채권이 뭐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후발적이면서 상대방이 잘못해야 채무불이행이 된다는데, 그럼 채무불이행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안에는 이렇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 다음에 불완전이행,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지속권의 안에 시험 나오는 그 조문이나 중요한 점을 공부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지금은 채권자 대위권이 뭔지, 채권자 지속권이 뭔지 기본 개념만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예컨대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아직 등기는 안 넘어가고, 등기는 아직 갑한테 있습니다. 이 토지가. 그런데 점유는 넘어와서 을이 밭 깔고 있다가 을이 병한테 전매를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등기는 안 넘어오고 점유는 하고 있으면 이 을과 병만 봤을 때는 을은 매도인이고 병은 매수인이고, 적어도 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고 돈은 줬으니까요. 을은 채무자죠. 그럼 상식적으로 병은 갑하고 계약한 적이 없으니 갑한테 직접 가서 직접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중간 생략 등기가 돼서 갑과의 사이에서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한 것은 별도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갑하고 병은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병은 갑을 상대로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럼 병이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그럼 등기받은 을은 내한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그걸 행사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은 갑한테 직접 갈 수도 없는데. 그래서 병이 을한테 채권자의 지위로서 채무자가 행사해야 될 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하겠다. 왜? 을이 갑한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를 내가 대신 행사하겠다. 그래서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이걸 우리가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 자, 이런 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자로서 가진 권리를 채권자가 그 사람이 해줘야 될 것을 대신 행사하는 것. 자, 왜? 그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거나 뭐 이런 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자, 토지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를 매수한 자는 그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해서 등기 명인회에 가서 등기 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 대위한다는 개념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자 지속권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갑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을한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A라는 갑의 채권자가 볼 때, 자, 이 인간이 내가 갑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용증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큰 담보는 없는데 그나마 집이 있으니 내 돈 갚겠지. 안 되면 내가 저 집을 잡아서라도 내 돈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갑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면서 집을 팔고 돈을 가지게 되면 집은 감시하기 쉬워도 돈은 감시하기 쉽지 않잖아요. 돈은 뭐 막말로 마늘밭에 파묻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갑과 을이 혹시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서 둘이서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거 아니냐, 즉 사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회행위를 한다고 느껴지면 이 채권은 힘이 약하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권리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갑이 A한테 돈 갚을 게 있지 갑의 집을 사고 파는데 A 눈치 볼 필요는 없는데 A가 그 주택 매매를 채권자로서 취소해버리는 것. 그래서 다시 갑한테 원해치 시키는 것.
그럼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것을 함부로 뒤집는 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해야지 쉽게 인정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채권자 지속권이 요건이 뭐냐,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올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중요성이 깊어진 거죠. 그럼 이런 걸 공부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A가 가진 채권은 금전 채권이라 해야 된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럼 돈 받을 채권이라야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특정물 채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런 걸 할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하겠지만, 자, 이 갑과 을이 3월 1일 날 토지 매매를 하고 그 매매를 통해서 을은 첫 번째 제1 매수인은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는 예컨대 금전 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 병하고 적극 가담해서 매매를 해버리고 제2 매수인이 있다면 혹시 을이 너 둘이서 나를 해치려고 한 거니까 내가 이 매매를 채권자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나는 갑한테 대해서는 채권자이니까요.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을이 채권자이긴 하지만 을이 가진 채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지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그럼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나왔을 때 이중매매에서 제1 매수인은 채권자 지속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요즘 이제 시험이 조금 어려워지는 추세니까요. 자, 다만 그래서 저건 나중에 이중매매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한다고 치고 우선은 채권자 지속권은 이런 개념이다. 채권자에 불과한 자가 채무자가 한 개인적인 거래를 없던 걸로 하자고 취소할 수 있는 힘, 굉장히 엄격하게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 채권자 지속권은 채권자 대위권보다는 훨씬 더 시험에 자주 등장할 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지속권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해서 조금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어지는 논리 중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 채권 총론에서. 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가 있는데 채권 양도는 여러분 쉽게 옛날에 집에 전화기 들러놓고 전화채권 또는 주택을 사고 나면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되죠. 그럼 샀다가 이걸 집에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렇게 채권을 팔아먹은 채권 양도란 말이에요. 그럼 을이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채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행위를 채권 양도라고 하고 흔히 채권 매매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이런 채권 양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아, 이게 할인 비슷한 개념으로서 그 다음에 카드 깡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채권 양도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채권을 양도할 때는 앞으로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은 이제 을이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되잖아요. 근데 병이 가서 갑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면 갑은 을한테 빚을 졌지 병이라는 자는 세상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돈 갚으려고 안 하겠죠. 네가 누군데 나는 처음 보는데 네가 뭔데 내한테 돈 달라고 하냐. 그래서 을이 병한테 채권 양도를 했을 때는 을이 갑한테 내가 네한테 받을 돈을 병한테 팔아먹었다고 통지를 하고 알려놔야 나중에 병이 갑 찾아가도 갑이 돈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채권 양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통지라는 개념이 필요하구나.
그 채권 양도는 말 그대로 채권을 팔아먹는 행위구나. 그게 채권 양도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채무인수라는 개념이 나올 때, 채무인수라는 개념이 나올 때는 이제 채무인수는 여러분이 이렇게 흔히 우리 남의 전세 안고 집을 산다 이런 소리 하죠. 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을이라는 자가 갑의 집에 전세금 3억으로 여기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네 내가 그 집이 만약에 5억짜리라면 내가 그 집을 매매해서 살 때 5억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갑이 나중에 돌려줘야 될 3억은 안고 그 집을 2억에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전세금은 병이 내줘야 되죠. 3억을. 그럼 남의 전세금 3억을 또 안고 집 산 거죠. 이렇게 전세를 안고 집 샀다 할 때 이 전세금은 갑이 을한테 내줘야 될 채무죠. 그럼 남의 전세, 남의 빚을 안고 집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의 채무를 따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채무를 인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근데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이 집을 5억에 살래, 빚 안고 2억에 살래 이렇게 둘이 합의해야 되죠. 그럼 매매와 별도로 매매는 매매대로 하지만 채무 인수하겠다는 인수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채무 인수는 계약이다.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다. 이렇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하고 채권 양도는 채권 팔아먹는 행위, 엄깡 할인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 되고, 채무인수가 나올 때는 이게 남의 빚 안고 사는 거 이야기구나. 남의 빚도 안고 산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제입니다. 시험 노는 것이 이제 그 외에 공탁 뭐 이런 거 있지만 올해는 변제가 나왔으니까요. 변제는 돈 갚는 거죠. 그 변제는 이제 돈 갚는 건데, 변제를 할 때 이제 그럼 자 1억을 빌렸는데 9천만 원 갚으면 제대로 갚은 걸로 되느냐? 자 1억을 갚을 때 장소는 어디서 갚아야 제대로 갚은 걸로 되느냐? 그 다음에 변제 제공해서 자 돈을 갚은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 약정 받아놓고 언제라도 돈 뺄 수 있는 상태를 변제라고 할 수 있느냐, 혹은 변제 제공의 이행의 준비냐, 이렇게 돈을 갚는 것과 관련해서 변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제에서 내 돈을 남이 대신 갚아주는 제3자의 변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각종 이제 문제가 있겠죠. 이게 이제 변제가 시험 나온 것은 올해 정확하게 시험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변제가 나오겠다는 것은 기약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채권 총론은 한 번 나왔던 게 그 다음에 또 나오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요번에 변제가 나왔으면 다음엔 다른 곳이 더 중요하겠다. 요번엔 이쪽이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쪽이 더 훨씬 더 나올 확률이 많겠다.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서 만약에 하면은 변제는 올해는 시험에 나왔지만 내년에는 올해만큼은 그렇게 중요성을 띠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종로는 그 많은 양에 비해 시험 나오는 빈도수가 2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요령껏 공부해야 돼요. 정말 요령껏 공부하면 그래도 뭐 시험장에서 풀만 할 겁니다. 왜? 배운 것만 배워서 그 부분이 그대로 지켜주기만 하면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5주 동안 기초 강의를 하면서 총칙, 물건, 계약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민법 총칙이 24문제가 나오니까 총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해야 돼요. 물건이 8문제가 나오는데 8문제 중에서 6문제는 맞출 각오로 해줘야 돼요. 채권에서 채권 총론 2문제는 틀리면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공부를 작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고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작게 하고 아예 안 하고 또는 몇 개 딸랑 해놓고 투자한 게 별로 없으면 틀려도 할 말 없는 겁니다. 다만 채권 강론 6문제만큼은 딱 잡을 수 있도록 조금은 6문제 중에 적어도 4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채권법 8문제 중에 적어도 반타작 이상 하게, 물건법 8문제 중에 최소 10문제, 6문제 맞추게, 그럼 거기서 10문제 정도를 맞추고 민법 총칙 24문제 중에서 적어도 20개 이상을 맞추게, 그러면은 거기서만 벌써 75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각오로 지금 할 거고 1년 동안 따라오시면은 저를 믿고 따라오면은 적어도 시험 어렵던데 이제 이런 정도로 대비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이론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위주로, 뜻이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외우세요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도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냥 외워도 잊어먹고 이해를 해도 잊어먹지만 이해를 하고 잊어먹었을 때는 조금 지나면 다시 복구가 되고 그런 식으로 2-3번만 반복되면 이제 머릿속에 많이 기억이 오래 남아서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민법을 이해를 하도록. 다음 주부터는 아예 이제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1, 2월 달은 조금 심화강의지만 다음 주부터 하는 강의는 이제 기본 강의는 철저하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석구석 빠짐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월 달에 가서 5월 달에 가서 심지어 7월 달에 가서 마지막 할 때 또 1, 2월 달 강의보다는 그 앞에 기본 강의를 보면은 이게 여기 있었네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신에 보통의 강의는 8주를 하게 되면 32강 정도를 하지만 아마 기본 강의는 32강보다 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강에서 40강 정도를 찍어서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가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계속 제대로 돌려도 이제 민법 좀 알겠다 할 만큼 그렇게 조금 차근차근 하나하나 갈 겁니다. 그래서 5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 기초 강의하면서 내주는 교재 중에 그 강의 노트 형식으로 내줬던 그 강의 교재가 다시 계속해서 강의 노트 형식으로 쓰이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필기를 많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조금만 추가하면 되니까요. 그걸 같이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하고 그 강의 노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프린트를 같이 비교해서 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보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본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그 공부를 지금 2, 3년 하신 분들 또는 좀 이거는 2, 3년 해도 흠도 아니에요. 왜? 공부하는 시간이 짧았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2, 3년 했는데 저 개념이 저런 거였어? 저렇게 용어가 되는 거였어?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어?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느끼신다면은 여러분은 공부를 굉장히 수박 그달기로 그때그때 외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한번 해서 나 이번 민법 제대로 한번 정리해보자. 점수도 점수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관리사무소장 하면서 누가 내한테 법적으로 좀 물어오면 하지 말고 대답할 수 있는 정도, 대답을 정확하게 못하더라도 막말로 누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와서 내한테 법률 용어로 뭐라고 떠들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는 조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여러분이 좀 들으시면은 점수도 올라오지만은 그 내용을 좀 판단하도록. 그래서 회계는 늘뛰기 작업이고 회계나 시설은 시험 어떻게 출제되느냐에 따라 꽈락이 수두룩하지만 민법은 해놓으면 어느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점수의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변동폭이 좀 작으니까 여기에 조금 투자를 조금 더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공부도 요령이니까요. 회계 하나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당히 점수를 딸 것인가인데 어디에 중점을 조금 더 줄 것인가.
그게 세 과목 중에서 적어도 지금은 민법이 점수 따는 데 있어 가장 안정적이라는 건. 그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부터 기본 강의를 이어서 차근차근 요 한 36강에서 40강 정도를 들으면 이게 내가 주택관리사 지원까지 공부하면서 들었던 것들이 지금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참 수박 거달기로 한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였는데 나 그냥 외웠나? 그러니까 또 한 두 달 지나면 또 잊어먹었나? 뭐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다음 주 기본 강의할 때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